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친애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완배 기자님이 석 달 동안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너무 죄송스럽고요. 한켠에서는 신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아니, 이제 우리 청자분들도 정말 이건 뭐 하루하루가 마스터피스인데 석 달 쉬실 만도 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니까 푹 쉬다 오십시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쉬게 된 격이나 이런 건 금요일째 한번 마지막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긴 휴가를 허락해 주신 김용민 PD님과 정치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긴 휴가를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의 월요 경제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단 20세기 이후 진보 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위대한 정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사상을 짧게나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칼 폴라니 경제연구소장이 정태인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도 이제 원고에 적었는데 예. 칼 폴라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게 사실은 정태인 소장님의 소속 기관 때문에 아시게 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님께서 뉴스공장의 정태인 소장님이 처음 나오셨을 때 이상한 이름의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뭐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칼 폴라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선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번 주 브리핑 계획과 개인적인 소회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하게도 이번 주를 끝으로 3개월간의 긴 휴식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떠나기 전 마지막 한 주여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하루 어떤 방송을 할까 이런 고민으로 한 2년 8개월을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가끔이요. 조금 호흡이 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간지에 나오는 커버 스토리 형태로 하나의 주제를 잡고 한 일주일에 5가지 꼭지로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형태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주제로 5일을 끌면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지루하고요. 그리고 매일 나오는 경제 뉴스에 대한 브리핑도 엄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동안 엄두를 못 낸 일이었는데 이제 휴가 가기 전 마지막 주니까 용기를 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해보고 싶었던 주간지 형태의 일주일짜리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룰 주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제 느낌이지만 2018년 지금은 정말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격변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엄청난 전환기의 한 가운데 있는 거라면 우리의 시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하고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거대한 전환이라는 역작을 남긴 칼 폴라니의 일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등이 지금 이끌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레는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코빈의 경제사상을 코비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의 양대산맥을 이끌고 있는 영국의 변화를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예. 마지막 날에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운명? 뭐 이런 주제로 로버트 라이트의 운명론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걸 살펴보면서 5일짜리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살펴볼 칼 폴라니는 정태인 소장님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죠. 폴라니가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런데 희한한 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도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폴라니가 태어났던 1886년 전후예요. 19세기 후반 출생자들 중에 이상할 정도로 사상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렵을 사상가의 대풍년 시기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개할 폴라니도 1886년생이죠. 그리고 폴라니와 함께 대학 시절에 서클을 만들어서 투쟁을 했던 헝가리의 위대한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는 폴라니의 한 살 형인 1885년생입니다. 예술 쪽으로는 피카소가 엄청 위대한 현대의 거장이지만 이 사람은 루카치보다 고작 4살 형인 1881년생이고요. 과학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딱 2살 형인 1879년생입니다. 예. 경제학적으로는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단연 존 메이너드 케인스인데 케인스는 폴라니보다 3살 형이에요. 18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20세기, 21세기의 세상에 기반이 됐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요 무렵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 시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격변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가 태어난 이래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가장 놀라웠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나라가 못 산다 이러면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이 뭐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1929년, 193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 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대공황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인류 스스로가요. 세상을 설계를 해서 혁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건 뭐 중세 봉건제건 고대 노예제건 어떠한 시스템도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지 사람이 설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혁명은 성공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박터지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하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우리 의도대로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절감을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대에 비해서 박터지게 공부를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세대는 전 지구적인 반동, 좌절 이런 것도 겪어봤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역사책에서 배우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온 지구가 총질을 하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이 시기에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인종학적으로 우세하니까 열등한 인종은 가스실에 넣고 몰살을 시켜버리자. 이런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경찰이 갑자기 야 주민증 내봐. 이래서 주민증을 보여줬더니 어라? 너 고향이 이쪽이네? 오케이 가족하고 너하고 전부 가스실에서 사형 이랬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히틀러는 진짜로 했고 세계를 지배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겪어본 1880년대 무렵 천재들이 시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놀라운 천재들이 많이 나타난 건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격변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렇게 천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짐작입니다. 예. 폴라니도 이 격변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파시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감도는데요. 폴라니는 이걸 피해서 런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걸 피하고 뒤에 걸 왔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본 거죠. 폴라니가 영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자빠질 정도로 쇼크를 받습니다. 우와, 여기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곳인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 이런 엿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때부터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특히 영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깊게 파헤칩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1944년 출간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후에 현대 자본주의에 관해서 가장 심도 깊은 분석과 비판을 가한 대역작으로 평가받는 책이죠. 근데 아이러니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배경 때문에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대한 전환을 쉽게 읽는 해설서부터 읽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폴라니가 영국 자본주의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영국 자본주의를 분석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 책의 상당량이 영국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지겨워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국사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영국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거대한 전환을 읽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4장쯤에서 접습니다. 나는 폴라니의 결론을 알고 싶은데 영국 자본주의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서 책을 접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4장에서 멈추지 않고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4장에서 한 4번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보면 칠판만 새까맣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책의 한계가 4장이거든요. 그런데 4장을 읽다가 멈추면 1장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또 4장에서 멈추고 저는 한 4번 정도 엎어졌던 것 같은데요. 억지로 다 읽긴 읽었는데 하여간 한 번에 읽기에는 상당히 빡센 책이기는 합니다. 이 책이요. 폴라니의 사상이 워낙 거대하지만요. 오늘은 그중에 아주 짧은 한 대목만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맷돌론이라는 건데요.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맷돌은 아시다시피 콩 같은 거 넣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도구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은 뭘 갈아버리느냐? 우리들의 인간성을 통째로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7,000년 동안 문명을 만들고 살면서 사회, 소사이어티, 함께 사는 것, 이런 걸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이게 돕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죠, 사회 안에서는요. 그런데 시장 경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요, 시장에서 형성된 경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돕는 사회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이기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친구들 그룹이 존재하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상 중간고사를 쳤는데 친구보다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아, 너는 왜 걔보다 성적이 안 좋냐고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우정어린 친구들의 그룹을 정말로 우정어린 소사이어티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때마다 제가 이겨야 될 경쟁사회로 생각을 하게 되죠. 회사 동료요. 함께 일하는 협력 공동체,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박근혜가 도입하려고 했던 성과 연봉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나하고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를 내가 6개월마다 인사고과에서 짓밟아야 살아남는 세상을 설계를 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게 유지가 됩니까? 경쟁의 승자를 칭송하고 패자를 죽여버리는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은 7,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유지해왔던 사회, 소사이어티를 맷돌에 넣어서 다글다글 갈아버렸습니다. 보통 시장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시장경제에 제일 잘 맞는다. 우리 인류는 마침내 시장이라는 본성에 걸맞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찾아냈다. 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폴라니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방임 시장 경제는 인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이 인위적으로 창출한 계획된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빈민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라니가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18세기 후반이라는 건 유럽이라는 곳이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굶어 죽고 병들고 죽는 이 빈민들이 넘쳐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고 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셉 타우센트라는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다 죽게 내버려둬라. 왜냐? 쟤들은 시장 경쟁에서 졌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가요? 뭐 이런 족 같은 목사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독교 사회의 이 목사 얘기가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타운센드 목사한테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다 죽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때 타운센드 목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대답에서 이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림은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얌전하게 만든다. 빈민을 노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운센드 목사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확산되면서 구빈법 이런 게 개박살이 납니다. 복지 시스템 뭐 그나마 기독교 사상으로 사람들을 돕던 시스템이 개판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경쟁사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건 시장의 자연적 섭리가 아니죠. 저들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패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패자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패자들을 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위적 장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할 때 자본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풍요롭게 사는 걸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가장 꿈꾸는 세상은 노동자들이 빈곤한 것이고 빈곤한 노동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종종 드리는데 그 이야기의 연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설계된 세상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타운센드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당시 영국에서 구빈법, 빈민구제법 이런 게 개판이 되고요.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게 내버려두라 이런 주장이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이면에는 굶주림은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얌전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굶게 하면 쟤들은 노예처럼 일하는 삶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본주의가 신처럼 떠받드는 시장을 통한 경쟁이라는 것. 이게 신의 섭리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배의 기술이라는 거죠. 굶게 해서 사람이 사실 굶으면 옆 사람들 돕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세상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경쟁에 이긴 놈들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연봉 수억씩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고요. 우리 민중들은 공정한 시장 경제의 경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지방대밖에 못 나왔고 그러니까 하층 노동이나 하고 살아라. 이게 인간 본성에 너무 잘 맞는 자본주의고 효율이라는 거다.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저렇게 세상을 설계하면 누구도 돕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산층이에요. 뭐 인서울 정도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하층민을 돕고 싶겠습니까? 천만에요. 내 코가 석잔데요. 중산층은 하층민을 보고 연대하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저기 떨어지면 진짜 죽겠구나라고 겁을 먹어요. 이러면 돕고 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돕고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저기 떨어질 판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30대 부부들이 온 노동을 다 바쳐서 돈을 버는 일에 막 매진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연대와 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영어학원 보내는 일을 합니다. 내 가족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내 자식이 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를 해놓고 연대와 협동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하층민들을 돌보지 않죠. 인류의 본성이 연대와 협동이라는 본성이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린 겁니다.
저는 가끔 최저임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의 댓글을 보면 이게 매크로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요. 로마 시대 검투 노예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예가 싸움에서 지면 황제가 죽일까 살릴까를 결정하잖아요. 예. 황제가 엄지를 치켜들면 그 노예는 살고 엄지를 내리면 그 노예는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중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외치냐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죽여라, 죽여라, 패자를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심리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광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심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광기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수많은 민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중들을 앞에 두고 최저임금 올리지 마, 복지는 포퓰리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그렇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죽여라 저 새끼들, 죽여, 패자들이니까 당장 쳐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 보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사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폴라니의 말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간성이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보수 이런 말 절대 안 믿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라는 건 결국 시장 경제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자들일 텐데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는 자체는 결국 인간성을 맷돌에 갈아버리는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성을 맷돌에 갈아버려 놓고서 무슨 수로 사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폴라니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비인간적인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인다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저항을 하고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폴라니는 이걸 이중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이중운동이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만 오늘은 많이 길어져서 이 이야기는 내일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이 2018년 현재 미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이 이중운동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실 겁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비인간적이 됐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믿어요. 만약에요. 이 생각조차 내 머릿속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다지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 그다지 비인간적인 것 같지 않다면 그건 대단히 슬프지만 이미 우리의 인간성이 시장경제라는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로 슬픈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현실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많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내일 미국이 겪고 있는 대격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간적 사회를 복원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또 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내내 격변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이 격변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상상을 한번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하죠. 그보다 한 해 전인 1979년에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라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합니다. 예. 그 자본주의를 이끄는 영미 두 나라에서 이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을 한 두 지도자가 집권을 한 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걸 좀 가볍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보면 대처와 레이건이 동시에 등장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변곡점이고 비극이었던 거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나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 파동의 여파만 제외하고 나면 1970년대까지 세계 자본주의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이 시기를 통칭 복지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로 막강한 복지 정책으로 무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를 그냥 번영기도 아니고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이 30년을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30년은 사실 프랑스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당시 복지 정책의 확대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유럽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영기와 영광의 30년을 거쳤던 미국과 영국이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설계에 의해서 복지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착취의 시대로 돌입하는 그 변곡점이 바로 1979년, 1980년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미국의 민중들이나 영국의 민중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된다면 백발백중 요때여야 한다고 믿어요. 이때 만약에 레이건을 막고 대처를 막고 내가 너희들도 잘 살게 해줄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부추겼던 금융자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탐욕을 극복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 거꾸로 반동적으로 흘러갔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진행 방향이 확 한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뭘 좀 상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뭘 상상해봐야 하냐면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걸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2년만 지나면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을 텐데 이 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망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버니가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오바마의 후광을 입은,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죠. 조 바이든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막강한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상상력을 조금만 더 끌고 가보죠.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을 이끄는 영국의 야당 노동당의 당수가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과 코빈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차기 영국 총리로 굉장히 유력해요. 제러미 코빈이요. 그런데 이 코빈 역시 버니 샌더스 못지않은 막강한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현재 유럽 좌파를 대표하는 지성 같은 사람이죠.
버니 샌더스는 대중들의 인기에 의해서 갑자기 확 뜬 정치인인데요. 코비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노동당 당수입니다. 이 말은 치열한 당권 투쟁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따지면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보다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고요. 영국의 총리가 제러미 코빈이라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변할까요? 이건 대번영과 영광의 30년, 그 복지의 시대를 마무리했던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과 거의 버금갈 만한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버니와 코빈의 영미집권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역사를 진보와 평등의 편으로 되돌려 놓는 엄청난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이 그냥 2018년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4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 술 먹다가 취하면 농담 삼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시각을 멀리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해야 된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철학과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4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냐. 2060년쯤 됐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제일 되돌리고 싶은 시기가 2018년일 때도 모른다 라고 술 처먹고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제 주변 분들은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기사나 좀 제대로 써봐 이런 핀잔을 주시는데 예. 아무튼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버니는 정말로 월가를 해체할 겁니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도 재벌 해체는 고사하고 범법자 이재용 구속하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최강대국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거대한 세계의 지배자인 월가를 해체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버니는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가를 해체할 겁니까? 이런 질문에 샌더스의 대답이 예스도 아닙니다. absolutely 이렇게 답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세계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장애물 중 하나가 나이일 거예요. 버니가 이미 미국 상원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의원이긴 하지만 벌써 77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79세죠. 레이건도 이렇게 늙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게 69세인가 70세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니의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될 거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버니 샌더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버니가 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2년 뒤 대선에서 낙마하더라도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만한 또 한 명의 유력하고 놀라운 후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7월 29일 미국에서 펼쳐졌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게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1위가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응답자의 50%가 선호를 했고요. 그 뒤를 버니 샌더스가 48%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2%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33%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아주 비슷한 굉장히 개혁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에도 출마 종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샌더스가 부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레디 포 워런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버니 돌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어서는 안 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월가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막강한 진보 사상으로 무장한 정통 진보주의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가 부각된 이후에 워런이 출마를 포기하는데 이후 워런의 조직이었던 레디 포 워런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샌더스와 워런의 궤적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매우 분명한 진보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워런을 굳이 미국의 변화의 주제로 삼는 이유는 지난주 15일에요. 워런이 저한테는 정말 쇼킹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able Capitalism Act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주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죠.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3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기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려면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돼요. 2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아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열받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두 번째 방법, 노동자들을 등쳐먹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저임금으로 몰고 비정규직 양산해야 됩니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열받고 괴롭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셋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환경 변화에도 무덤덤해야 됩니다. 공장 막 짓고요. 폐수 막 버리고요. 몰래 오염물질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 죽을 맛이고 환경은 파괴되겠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이래서 주주들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절대로 우리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사상의 골자는 왜 기업을 주주들만의 것으로 보느냐.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낸 주주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반드시 사줘야 되죠. 지역 주민들이 공장 부지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주체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거죠. 소비자 대표자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대표도 참가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기업의 결정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노동자들 빚 빨아먹고 소비자들 등쳐먹고 오로지 이 고민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도 돌보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가치를 제시하고 주주들에게도 적절한 이익을 돌려주고 요 고민을 할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상이지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월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요. 야, 내가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감히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끼어들고 기어들어와 하고 월가가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입도 뻥끗 못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Accountable Capitalism Act의 내용이 뭐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이라는 건데 실로 쇼킹합니다. 이사회 멤버 중 40%를 의무적으로 노동자로 뽑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법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장소에 노동자 비중을 뭐 노동이사 1명, 2명 넣는 게 아니고 연방법으로 40%로 넣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치인이 말로 한 주장이 아니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인 초대형 정치인이 법안으로 발의를 해버렸다고요. 게다가 이 법을 보면 대기업들의 수익을 주주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대부분 기업들 다 걸립니다. 매출 1조 원이 높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매출 1조 원이면 정말 어지간한 이름 있는 기업이 다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연방법으로요.
연방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새로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허가 내용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해서 미국 자본주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연방법으로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게 되고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장소인 이사회에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무려 40%가 배치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인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미자본주의의 상징, 주주자본주의의 상징 심장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월가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가 정말로 도둑 같은 속도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부터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대인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작 미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금융기관의 노동이자제 도입하는데도 노동자 이사 1명 뽑자는 제안조차도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서 한 발짝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 이익을 고려하는 걸 떠나서 한국은 재벌 총수 1명의 이익만 고려하는 정말로 후진 자본주의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앵커링 이펙트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자본주의가 너무 후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제일 후졌어요. 재벌 자본주의가요. 그래도 우리가 후졌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너무 후지니까 좀 위로가 됐던 겁니다. 이 앵커 역할을 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영미 양국이 너무 후지는 바람에 우리가 후진 게 조금 상쇄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덜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대권에 다가가면서 자본주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하고 있고요. 월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영국 자본주의도 놀라울 정도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우리가 지금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 겁니다. 제가 아까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의 영미 수장의 조합을 한번 상상해보자고 말씀드렸죠. 버니 샌더스 대신 엘리자베스 워런, 제러미 코빈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자본주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더 깊게 하고요.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놓인 작은 경제 지표나 뭐 어쨌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여러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는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어제 못다 했던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제러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영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국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엊그저께 월요경제학 시간에 마무리를 잘 못했던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월요일 드렸던 이야기지만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악마의 맷돌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오늘 내일 나의 생존만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됐더라도요. 7,000년을 이어온 연대나 협동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간단한 예로 참 다시 꺼내기 힘든 사례지만 우리는 세월호에 갇혀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못 견디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성질 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악마의 맷돌이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게 심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거세집니다. 폴라니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 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이 역사를 지탱해왔던 원동력 같은 거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악마의 맷돌이 심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폴라니가 이중운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이중운동이냐면 매우 안타깝게도 악마의 맷돌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더럽게 이상한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운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파시즘 같은 겁니다. 파시즘은 놀랍게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세요. 경쟁에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죠. 둘 다 나쁜 놈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파시즘은 엄청난 국가 통제 계획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건 1930년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벗어나는 방식으로 미국이 채택했던 아이디어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시장을 제어하는 정부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거죠. 이게 케인즈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사업으로 돈을 좀 쥐어주자 뭐 이런 발상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제일 충실하게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즘이 이걸 해요.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한 이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감옥하고 도로를 짓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유태인 가두려고요. 이러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시장을 완벽하게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친 또라이 새끼여서 그렇지 경제 정책만 보면 케인즈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정책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착살이 났던 독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이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성을 맷돌에 놓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항하는 운동이 두 종류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민중들을 기반으로 한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하나는 폭력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히틀러식 운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과 영국의 대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악마를 동원해서 40년 가까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본주의의 쌍두마차 미국과 영국이 201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강도의 반발을 맞습니다. 이 반발도 이중운동의 형태를 띠죠. 첫 번째, 바람직한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퇴행적이고 악마적인 형태의 운동이 있어요. 1번, 바람직한 운동은 뭐냐? 어제 이야기했던 버니 샌더스에 대한 막대한 지지 같은 겁니다. 2번, 바람직하지 않은 히틀러식 반발 운동은 뭐냐? 이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같은 거죠. 트럼프는 유대인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히틀러 선동처럼 멕시코 놈들 죽여라, 죽여라 이런 형태로 신자유주의에 반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버니나 트럼프 둘 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통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중주의자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기치로 한 고립주의자입니다. 둘 다 월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미 신자유주의 형태의 착취가 크게 달했다는 반증이고 그에 대한 이중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영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도 신기할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한 발짝 빨리 이중운동이 펼쳐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운동 중 1번, 바람직한 이중운동이죠. 이건 바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아웃사이더,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코빈은 지금 영국 노동당 당수고요. 매우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그럼 2번, 바람직하지 않는 이중운동이란 2016년에 벌어졌던 브렉시트 같은 거죠. 영국 민중들이 고립주의를 스스로 택하고요. 이민자들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도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온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민중들이 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격변의 시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러미 코빈은 버니 샌더스보다는 8살 어린 1949년생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아예 직업 노동운동가가 되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1983년에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 정확한 명칭은 서민원이라고 하죠. 영국의 하원. 여기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무려 9선을 달리고 있는 영국 정치의 거목입니다. 그런데 코빈이 노동당 소속이지만 이 코빈의 사상이 얼마나 노동당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가 있냐면 대처가 집권한 이후부터 영국의 노동당도 무지하게 보수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토니 블레어를 보면 왠지 이 사람은 당적은 노동당인데 정책을 보면 노동당이라고 하기에 매우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당을 굉장히 오른쪽으로 이끌고 갔던 총리였죠. 그런데 코빈은 이렇게 우경화되는 노동당의 당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소속의 구선 의원인데 노동당이 발의한 정책을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무려 500번이나 넘게 반대 투표를 해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대단한 또라이인 거죠. 당론으로 미는 정책을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500번 넘게 반대를 했다는 게 우리 정치 정서로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소신 투표를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코빈이 당에서 얼마나 또라이 취급을 받는 소수파였냐면 이 사람이 2015년에 노동당 대표가 되는데요. 이때 노동당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할 때 국회의원 35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에요. 이게 별게 아닌 게 35명 추천은 돌아다니면서 친한 의원들 도장받아도 35명 되잖아요. 예. 게다가 코빈이 구선 의원인데요. 그리고 당시 노동당 의원 숫자가 232명이나 됐다고요. 이 중에서 35명 추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35명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에서 코빈을 진짜 대표감으로 안 봤던 겁니다. 이때 코빈이 확보한 추천 의원이 고작 15명이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20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코빈이 동분서주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다녀서
아슬아슬하게 20명 추천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20명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내가 추천서에 서명한 이유는 코빈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그냥 서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생좌파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고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 노동당은 저런 이상한 또라이도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다라는 다양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명해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근데 코빈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봐야 딱 35명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후보 등록을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코빈이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을 해요. 자기도 의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굴욕을 겪은 끝에 겨우 36명의 추천을 받아서 코빈이 당대표 후보에 오른 겁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코빈은 듣보잡 중에 듣보잡, 당론에 500번이나 반대 투표를 하는 또라이,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그런데 막상 당대표를 뽑는 권리당원들 투표에 돌입을 하니까 코빈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상대 후보들하고 의원들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설마 하는 동안 코빈이 당선권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요. 이때부터 노동당 내에서 코빈에 대한 그야말로 십자포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노동당 내부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강도를 보면 정말로 대단했어요. 이게 이 반대쪽 보수당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잘못해서 저 또라이 좌파가 노동당 대표가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노동당 내에서 퍼진 겁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코빈이 대표가 되면 노동당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성정치권의 압박을 뚫고 코빈이 59.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마침내 노동당 당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코빈 흔들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빈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당의 새 지도자가 돼도 보통 이런 저 멀리 있는 비주류가 대표에 오르면 주류가 승복을 못합니다. 아무리 노비제도가 폐지돼도 어디 쌍놈들이 감히 나한테 맘먹으려 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양반의 감성이 노동당 의원들한테는 아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은 코빈을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코빈이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높지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는 노동당 대표라는 평가를 받았었다고요. 2016년 6월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코빈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저 또라이 새끼가 당대표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열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가결이 돼요. 불신임 찬성 의원이 무려 176명, 반대는 고작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코빈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약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보통 의원 내각제 제도에서 당내 의원들이 이 정도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하면 대표가 물러나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자기 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비토를 당하고 어떻게 당을 이끌겠습니까? 그런데 깡다구의 코빈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오케이, 의원들이 나를 불신임했어? 그럼 내가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갈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재신임 받겠어. 이러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5년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무려 61.8%의 득표율로 다시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돌파력을 가진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조기청산에서 자민당의 과반수를 저지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노동당의 승리로 코빈이 이끕니다. 이러면서 지금 코빈은 노동당 내에서 완벽하게 입지를 다진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도박사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 차기 총리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제레미 코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코빈을 흔들지 못합니다. 코빈의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빈의 지지도는 기성 정치권 내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나온 강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빈의 지지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혈난신 노동당 당수가 돼서 차기 총리로 유망한 사람이 된 코빈이 어떤 영국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코빈이 세운 정책을 보면 진짜 입이 똑하고 벌어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니까 그림자 내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건데 야당이 집권을 하기 전에 내가 집권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될 거예요를 미리 밝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는데 코빈의 노동당에서 그림자 내각상 지금 재무장관에 오른 인물이 존 맥도넬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귀족원 의원이죠. 이 맥도넬 이 코빈 집권기의 구상을 밝힌 걸 보면 이래요.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길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일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민중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합니다. 차기 그림자 내각의 경제수장이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노동당의 목표라고 공언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코빈 예비내각의 정책을 보면 이익 공유제라는 게 나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으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지금 무지하게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아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언론으로부터요. 그런데 코빈의 그림자 내각은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게 코빈의 철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도입 등등등 진짜 어마무시한 좌파 정책이 코빈의 그림자 내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건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책입니다. 코빈의 주장은 기업들의 핵심 목표를 단기 주주 가치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우리 세상이었는데 코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단기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건 사회와 공유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게 코빈의 주장이에요. 지금 듣다 보면 계속 쇼킹의 연속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워런의 법안 어카운터블 캐피탈리즘 액트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워런의 법안을 이미 코빈은 2년 전쯤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만이 기업의 주인이 아니니 사회와 공유하라는 발상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지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실로 놀라운 정책인 거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코빈은 노동당 당수로 출마할 때부터 마가렛 대처가 민영화했던 수많은 공공영역 기업들을 다시 공영화를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코빈의 제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진짜 쇼킹합니다. 철도, 항공, 도로, 에너지 등등등 이걸 마가렛 대처가 전부 다 민영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을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사실 한 번 민영화가 되면 진보에서 보통 앞으로 이런 개떡 같은 민영화를 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걸 다시 되돌려 놓자라고 주장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한 번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빈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나 이거 되돌릴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주장을 하면 변방의 한 진보 정치인이 구호 정도로 하는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자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현 안 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조차도 심지어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상이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상 공기업이 시장에 한번 넘어갔는데 이걸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빈은 이걸 진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코빈은 더 이상 변방의 무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대처가 설계했던 신자유주의의 세상이 코빈이 당선이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빈의 영국이 들어서면 그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완벽하게 결별하고 지난 40년간은 아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진짜 놀라운 변화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라서 큰 틀만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이중운동이 매우 확고한 의지의 철학으로 미국과 영국 두 자본주의의 양대 초강대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디 저 먼 3당, 4당 무명의 정치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들의 철학이라고요.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혹은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이거 상상해보면 우리는 300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향 전환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상상만 해봐도 진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년 자본주의의 모습이 혁명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행복한 상상을 요즘 항상 하고 살아요. 예. 물론 이 상상은 영미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상상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행복한 영미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상상의 정리를 마치고요. 내일은 이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일 모레 이틀까지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격변의 세계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거대한 변화 한복판에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 한국 자본주의는 정통 의미의 주류 경제학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1980년 이후에 매우 단단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서 폼잡고 자랑하는 교과서적인 주주자본주의 이런 걸로 민중들을 착취해왔죠. 예. 반면에 한국 자본주의는 재벌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보수경제학자님들 요즘 그런 헛소리 굉장히 자주 하고 다니시던데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이런 멍멍이 소리들을 하고 다녀요. 그건 교과서를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지들 마음대로 주류 경제학을 교과서라고 주장하라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이 멍멍이 소리를 받아들인다 치고요. 그래서 니네 주류 경제학 말 그대로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다 치더라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니네들 교과서 어디에 한국 재벌들이 구축한 이 재벌 경제 시스템이 옳다고 돼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어느 주류 교과서 몇 페이지에 이따위 재벌 경제 시스템이 주류 경제학에 부합된다고 적혀 있는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경제 시스템은 주주자본주의를 주류로 하는 영미식 경제학과는 동떨어져도 저만큼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 재벌들은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이익을 내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벌들도 이 배당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배당을 하면 현금이 생기니까요. 그런데도 기업은 배당을 더럽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회사 돈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주주가 10%씩 보유하고 있고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을 1,000원씩 10명에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재벌들도 주식을 10% 들고 있으면 1,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지당한 배당의 원칙, 투자한 만큼 배당을 받는다. 이걸 재벌들이 못 견뎌합니다.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 돈은 전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들은 배당 대신에 횡령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하면 자기는 보유 주식만큼만 배당을 받는데 횡령을 하면 회사 돈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홍콩에서 티셔츠 2,000불어치 법인카드로 썼을 거라는 의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도 조현준은 이미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로 16억 원어치나 쓴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면 너무 짜치잖아요. 조현준 재산이 5천억인데 설마 16억이 없어서 법인카드를 긁었겠습니까? 이번 2,000불어치 티셔츠를 정말로 법인카드로 긁었다면 아유 그 고작 해야 200만 원인데 그게 없어서 법인카드를 긁었겠냐고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얘들은 그냥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재벌들이 다 횡령 정보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는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이재용은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했다. 이렇게 적은 대목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짐작이 가시죠. 이재용은 아니 비자금 만드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왜 문제를 삼냐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 주류 교과서 경제학에 이런 횡령 경제 범죄가 경제학의 법칙이라고 가르칩니까? 주주자본주의는 네가 3% 지분 갖고 있으면 3%어치 권리를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니들이 좋아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날강도들도 아니고 회사 돈을 지 돈처럼 뺏쓰는 걸 당연히 여기는 꼴통들이 지금 한국 재벌 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비해서도요. 최소 40년 이상, 더 잔인하게 보면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죠. 예.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마무리되는 이 격변의 시기에 미국하고 영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요. 거대한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갑갑합니까? 주주자본주의하고도 최소 40년 이상 벌어진 후진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신자유주의의 꼴통이라고 불렸던 강대국들도 이제 이걸 극복하자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2020년에 영미가 신자유주의를 탈피하는 거대한 전환의 첫 발자국을 떼면 우리하고 격차는 얼마나 더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한국 자본주의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겨우 재벌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와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차그룹 같은 애들인데 현대차그룹이 주식 양도소득세 2조 원씩이나 내고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펀드 하나가 시비를 걸어요. 야, 니들 그렇게 하면 모비스 주주인 내가 손해본다. 하지마.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제가 장담하는데 정시 일가는 미국 주주들이 지랄을 하건 달나라 주주들이 지랄을 하건 그냥 쌩 까고 밀고 갔을 겁니다. 이게 정시 일가 종족 특성이에요. 주주들 아우 개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번에 현대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주주들이 반대한다니까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미국 주주님들 우리가 낸 개편안이 많이 불편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 올게요.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재벌들이 주주들의 요구를 쌩 까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 주주들, 영국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 아주 잘 들어줄 겁니다. 배당 높여 하면 배당 높이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 하면 하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영국하고 미국은 40년 전에 이미 이걸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업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에만 복무한다라는 신자유주의의 철학을 뭔가 잘못됐다고 파악을 하고 이걸 지금 극복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미가 40년 전에 만들고 이제 잘못됐다고 확인한 걸 그 40년 전 버전을 지금 도입한 해 만에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정작 미국과 영국은 40년 해보니까 엿같더라 보완하자,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도입하자, 이익공유제 실시하자 이러면서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40년 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지 설명이 불가능한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촛불혁명을 보고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요. 민중의 의식 수준이라는 건 그 민중들이 살아가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치 시스템은요.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후지면 정치 시스템도 후지는 겁니다. 우리 민중들이 사는 세상이 저열한 자본주의면 그 구성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저열한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레닌이 이끌잖아요. 원래 마르크스의 주장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해야 노동자 의식도 발달한다는 건데 정작 사회주의 혁명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본주의, 농업국가에 가까웠던 러시아에서 발생하죠. 예.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 당신 이야기가 틀린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열한 자본주의에서는 구성원들 생각도 자연스럽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혁명이 잘 안 벌어진다며 라는 제 이야기와 러시아 혁명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 레닌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상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레닌이 남겨요. 사상은 외부로부터 주입된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었던 레닌이 보기에 지금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노동자에게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레닌식 사회주의 혁명론은 그야말로 단단하게 사상으로 무정한 아주 소수의 사상가들이 언더서클 만들고 지하당 만들어서 은밀하게 노동자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자본주의 시스템은 쌍팔년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이에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비해서 최소 40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 촛불혁명을 보면 민주적 비폭력 절차로 정권을 바꾸는 놀라운 과정이 영미민중들에 비교해보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50년 이상 앞서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되려면 종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레닌식으로 누군가가 촛불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졸라게 사상을 주입해야 가능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촛불혁명에서 누가 사상을 주입했습니까? 무슨 언더서클이나 혁명조직이 선동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폴라니가 이야기했던 인간성을 갈아버리는 맷돌의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면서 독재 정부에 저항합니다. 어떤 지도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촛불 집회 20차례에 다 나갔지만 나가면서 이걸 보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쌍팔년도 후진 자본주의에서
이런 놀라운 민중의 연대의식이 발현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경제 시스템이 정치를 규정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 원칙에 의거해 보면 지금 한국 상황은 돌연변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쌍팔년도 후진 시스템인데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2060년형, 2070년형 최선진 연대형 의식을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이 현상이 매우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경제 시스템과 민중들의 정치의식 간의 이 시간 괴리가 무려 80년, 90년이 나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환경하고 일치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쌍팔년도 경제와 2060년형 민중들의 의식, 이 80년의 괴리는 언젠가 반드시 어디선가에서 일치하게 돼요.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격변기를 잘 대응하면 쌍팔년도 경제 시스템이 2060년형 선진정치의식에 막 따라올 겁니다. 이러면 정말 멋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국의 시민사회가 촛불혁명 때 보여줬던 그 선진적인 연대와 협동의식으로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을 멋지게 소화하면 경제 시스템이 확 선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영미가 보여주는 개혁에 비해서 우리 자본주의가 많이 뒤처져 있고 그걸 부러워하지만 한국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워낙 뛰어나고 연대와 협동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경제 시스템을 앞당겨서 이 80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잘못하면요. 40년 앞서간 정치의식이 40년 뒤처진 경제 시스템 쪽으로 줄줄줄줄 딸려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허무한 겁니다. 재벌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요. 그게 한국 경제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민중들의 의식이 거기에 주입되다 보면 우리가 촛불혁명 때 보여줬던 연대와 협동, 이게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씨, 연대는 무슨 연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경제 성장률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아유, 그러려면 재벌 위주, 수출 위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의식이 뒤로 질질질질 딸려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건 정말로 비극인 거죠. 시간은 좀 있을 겁니다. 이 촛불혁명이라는 게 너무 위대한 혁명이어서 민중들의 확 나간 의식이 쉽게 뒤로 딸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간은 연대와 협동이 만들어낸 성공한 혁명의 기억을 그렇게 쉽게 잊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길게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경제 시스템을 크게 수술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하자면서 경제 시스템에 거대한 매스를 대는데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미가 하지 못했던 정치혁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40년 뒤처진 경제 시스템을 40년 앞선 민중들의 정치의식으로 당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시기인데 이 격변기에 한국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뛰어난 정치의식, 혁명을 이뤄낸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재벌 자본주의를 혁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주 자본주의도 단번에 뛰어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40년 앞선 정치 시스템이 그냥 뒤로 질질질질 딸려가서 다시 쌍팔년도 경제 시스템과 접촉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흘 동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일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브리핑에서 숙명을 이야기하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전도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숙명론에 대해서는 제가 굳게 믿는 한국 자본주의의 숙명, 한국 사회의 운명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다뤘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휴가 들어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과 함께 떠나시는 겁니까? 태풍에 몸을 실어서? 어쩌다 보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3개월간의 긴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제가 이제 이 3개월 동안 긴 휴가를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너무나 감사했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휴가를 가게 된 경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이 방송을 한 2년 8개월 정도를 했는데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진짜로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깰 때도 있었어요. 와, 이 행복을 내가 누려도 되는 건가? 내가 뭘 하고 나이 50 다 돼서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온 이 엄청난 행복을 좋아만 해도 되나 뭐 이런 불안감에 쌓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몇몇의 소수의 친구를 깊게 사귀는 성격도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가끔 언급하는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저와 그분의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친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요 관계는 일방적인 짝사랑 관계에 가깝습니다. 제가 종철이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거고요. 종철이게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시큰둥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별로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이후에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더라고요. 워낙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 네가 거기 출연한다고? 그러면 뭐 싫지만 만나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만나줍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좀 받긴 하네요. 아무튼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년 8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의지가 되는 수많은 벗들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친구가 돼주신 것이 저는 참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저하고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매체의 좋은 친구가 돼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정말로 드립니다. 오해를 하나 풀고 넘어가자면 혹시 김용민 PD님께서 혼자서 휴가를 일주일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삐져서 장기 휴가를 낸 것 아니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농담이었고요. 제가 휴가를 길게 신청한 이유는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였어요. 2년 반 넘게 방송을 한 것을 돌아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함부로 떠들었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알고 있는 거나 내가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떠드는 게 절대 좋은 일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방송에서 막 뭔가를 떠들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알려주세요. 기자님 그거 2년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죠. 물론 중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복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죠. 기자가 최소한 자기가 뭔 브리핑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떠들어댔다는 건 이게 전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참담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민만 하고 결심을 못했던 건데 방송에서 제가 말을 했던 내용을 2, 3개월 동안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떠들고 다녔고 또 저는 제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정리해야 되는지 이걸 기록이라는 작업으로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멀티태스킹, 동시 동작에 무지하게 약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을 쓸 때도 쫓기듯이 글을 대하니까 글도 잘 안 되고요. 정리도 잘 안 돼서 소중한 돈을 내고 책을 사보시는 독자분들께도 좋은 완성품을 드리지 못했다는 찜찜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휴가를 부탁드리게 된 거고요. 3개월 동안 경제의 속살에서 했었던 방송을 적어도 제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는 기록으로 정리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고 휴가 초반에는 신나게 TV 줘서 놀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3개월을 잘 조율을 해서 적어도 책이라는 것으로 독자님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 스스로만이라도 만족할 만한 정리된 원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김용민 PD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개월 뒤에는 조금 더 정리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3개월 휴가 가는 것에 대한 정말 그동안에 감사했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인사를 대충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 발언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해야죠. 오늘의 주제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미이권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저술가인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의 넌제로라는 개념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운명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 새끼가 또 오늘 무슨 약을 팔려고 저 지랄이신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안 들어요. 아닌가요? 그런 애들은 뭐 자기들끼리 딸딸이 치는 데서 듣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좋게 들어주실 걸로 믿고요. 근데 이게 말이고 운명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돌을 믿으십니까? 이런 돌팔의 약장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운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가 운명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그 사회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숙명을 저는 굳게 믿어요. 저한테 이 운명에 대한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게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로버트 라이트라는 저술가입니다. 로버트 라이트는 저널리스트인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러운 게 직업이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의 깊이가 어떠한 학자보다도 훨씬 더 깊고 뛰어납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예요. 이제 열나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진짜 부러운 거죠. 로버트 라이트를 굳이 학문적으로 분류하자면 진화심리학자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트의 대표 저서가 넌제로라는 책인데 이 책은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얘기죠. 인류 역사상 경영과 관련한 가장 뛰어난 책 75권 안에 뽑힌 책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해요. 이 넌제로라는 책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에 대한 통찰과 인류 문명에 나아갈 바를 설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700페이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읽다가 눈 돌아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죠. 그런데 이 넌제로라는 책의 부제가 저를 굉장히 놀랍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운명을 믿으십니까? 라는 약장사 같은 헛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넌제로의 부제가요. 하나된 세계를 향한 인간 운명의 논리라는 멋진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제시하는 넌제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제로섬 게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제로섬은 레스터 서로라는 경제학자가 제로섬 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널리 알려진 경제 용어인데 게임에서 승패의 합이 항상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진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익과 손해를 합하면 항상 제로가 됩니다. 이걸 제로섬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제로섬 사회에서는 피차가 피 튀기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겨서 상대방의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쪽이 이익을 챙겨가요. 그런데 제로섬 사회에서는 저쪽이 이익을 챙겨가면 나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섬 사회의 핵심은 투쟁입니다. 뺏고 뺏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제로섬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넌제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결국 뺏고 뺏기는 제로섬이다. 이걸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제로, 즉 서로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라는 게 라이트의 개념이에요. 예.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배를 탔다면 절대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지 않죠. 남의 것 뺏겠다고 선원인 주변 동료들을 다 죽여버리면 혼자서 배를 어떻게 몰 겁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배를 빼앗은 놈도 죽는 거죠. 선정 혼자 남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면 반드시 협력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도를 뚫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면 모두에게 행복하게 이익이 공유되죠. 요런 게 넌제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트는 이런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넌제로 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 생물학적인 사례들을 장장 600페이지 넘게 서술을 해나간 겁니다.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한 예로 단순한 사회일수록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복잡한 사회일수록 연대와 협동은 필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세포가 복잡한 고등생물이 되잖아요. 세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세포가 한 생명체 안에서 한 배를 탄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연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야 고등동물이 되는 겁니다. 뇌는 밥을 먹으라고 지시를 하는데 위장이 밥 먹는 걸 막 거부하고 자빠져 있으면 이건 고등동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고등동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사회일수록 혹은 고립된 사회일수록 그냥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사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협력이나 연대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서로 넌제로 상태를 만들지 못하면 그 사회가 절대로 고도화된 사회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이트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언젠가는 제로섬을 넘어서서 넌제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책의 부제인 하나된 세계를 향한 인간 운명의 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경제 결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마르크스의 개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잘못 해석이 되면 역사의 흐름이 뭔가 운명처럼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운명론, 결정론 이런 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마르크스 주장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치 시스템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 시스템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겠죠. 마르크스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이 돼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겠지. 뭐 이런 뜻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과학법칙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세봉건주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자본주의가 오고 수학 공식처럼요. 자본주의가 끝나면 사회주의가 오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인류 역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한 사회가 공식처럼 정해진 답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운명을 이야기하냐면 로버트 라이트는 넌제로 협동의 사회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마르크스처럼 인류 사회가 정해진 한 방향으로 무조건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라이트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설명이 참 멋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말하는 운명이란 어떤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50년 아니면 100년 뒤 이 세계가 정확하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이게 무조건 벌어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야지 운명이라고 말하는 건 속임수가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양귀비 씨의 운명이 양귀비 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속임수인가? 물론 양귀비 씨 중에 양귀비 꽃이 되지 못하는 녀석들도 있다. 베이글 위에 토핑으로 올라가는 불행한 양귀비 씨도 있다. 하지만 양귀비 씨는 양귀비 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양귀비 씨의 관점에서 보면 양귀비 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대재앙을 맞는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귀비 씨는 양귀비 꽃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와 협동, 넌제로라는 인간의 유전자는 양귀비 씨앗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귀비 꽃이 될 거라고요. 그게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물론 때로는 양귀비 씨가 꽃이 되지 못하기도 해요. 빵 위에 토핑으로 먹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라이트의 견해는 그건 우리 인류가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양귀비 씨가 양귀비 꽃이 되지 못한다는 건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한 배에 탄 동지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선물 경제학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언급했던 찰스 아이젠슈타인 같은 학자는 이게 왜 우리의 운명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협동과 연대의 사회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절대 허황된 꿈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뺏고 빼앗기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고 이 모델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노동자가 죽으면 자본가가 살 수 있냐고요. 농민이 죽으면 도시 시민들이 살 수 있냐고요. 사회 전체를 제로섬으로 보고 서로를 짓밟는 이 폐악적인 자본주의 모델이라는 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봤지만 영미를 중심으로 세계에 거대한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벌어지겠습니까? 죽이고 죽는 제로섬 모델로는 더 이상 이 세계에 희망이 없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양귀비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양귀비 꽃이 될 겁니다. 왜냐? 양귀비 씨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양귀비 꽃이 되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요.
제가 브리핑 초반에 운명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만 저는 이 운명을 믿어요. 물론 제 살아생전에 그런 좋은 세상이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제 살아생전에 안 오면 또 어떻습니까? 내 생애가 아니더라도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사는 세상이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넌제로 사회가 된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꺼이 양귀비 씨앗이니까요. 꽃을 피울 때까지 노력하고 투쟁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이비 종교처럼 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 하나된 세계를 향한 우리 인류의 운명이라는 이 넌제로의 부재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귀비 꽃으로 만나는 날을 함께 꿈꾸고 고대하고 뭐 그런 거죠. 3개월 동안 긴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 기간 동안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정치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요. 오랫동안 저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매체에게 좋은 벗이 돼주시고 친구가 돼주시고 동지가 돼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신뢰하는 이런 분을 휴가를 당연히 보내드려야지만은 그 3개월 없는 동안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용민 PD님께서 과분한 평가와 과분한 존중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거보다는 분탕질 치는 인간들이 더 망쳐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염려가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 연대와 협동이라는 운명으로 그 작은 분탕질을 넘어서서 3개월 뒤에 저도 좀 잘 정리돼서 돌아오겠고요. 저희 정치자분들도 건강하게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3개월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휴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아주 내실 있게 휴가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